한국이 그렇게 목숨 걸고 달려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이미 일본을 우월적으로 넘어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에서 그런 분위기가 나와요. 한국이 오히려 일본보다 앞서는 부분들이 많고 하니까 일본이 자존심이 많이 상하겠죠. 이것만큼 우리가 얘기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이 한일전을 바라봤었던 그 심리적인 그런 분위기가 일본한테 서서히 조금씩 스며드는 거 아니냐. 천황의 위치를 메가더가 차지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 천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르다. 메가더가 인기 있는 이유가 금방 이해가죠. 메가더가 일본을 떠날 때 일본 국민들의 정신 수준은 중학교 청소년 정도 수준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못마땅해 하죠. 한국이 옛날에 일본한테 식민지를 당했단 말이야? 무슨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한국이 저렇게 국력이 대단한데 어떻게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했어요? 이렇게 묻는 10대들, 20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한일전에 목숨 거나요? 과거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압도적이었을 때 한국하고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의 게임으로 봤죠, 그냥. 근데 이제 그때 한국은 목숨 걸었잖아요. 그게 뭐냐? 그만큼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경쟁이 안 되니까 스포츠에서만이라도 이겨야겠다. 그런 게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과거에는 한일전 그러면은 목숨 걸고 뛰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과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묘하게 바뀌었어요, 오히려. 한국이 그렇게 목숨 걸고 달려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 웬간한 다른 데서 많은 자존심이 이미 일본을 우월적으로 넘어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의 자존심 상해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진 거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 일본한테 뒤처지니까 스포츠에서만이라도 이건 공정한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죽자 살자 달라붙어서 일본에 웬간하면은 한일전은 꼭 이겨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한국에. 근데 오히려 일본에서 그런 분위기가 나와요. 그건 뭘 말하냐? 분위기가 바뀐 게 한일 역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이 오히려 일본보다 앞서는 부분들이 많고 하니까 일본이 자존심이 많이 상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나의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가 스포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서는 많이 한국한테 뒤처지고 한국한테 밀리고 하지만 이것만큼 우리가 얘기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이 한일전을 바라봤었던 그 심리적인 그런 분위기가 일본한테 서서히 조금씩 스며드는 거 아니냐. 그런 맥락인 거죠. 일본은 아직도 독도에 집착 중인가요?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 엄청 집착을 하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은 일본 영토를 보게 되면은 해양 영토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커요. 한국은 내가 볼 때는 한 100위 안에 들어갈까? 진짜 지도를 보면요. 일본의 해양 영토 그 넓은 데에 비하면 한국은 진짜 손바닥만 해요. 그런데 거기에 독도가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데 그것도 일본이 그걸 또 뺏어가겠다 하는 거 보면 일본은 정말 이게 염치가 없나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일본은 독도만 아니라 주변에 러시아하고도 저 북방영토 쿠릴열도 거기에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 쿠릴열도에 4개의 섬이 있는데 그게 물론 과거에 일본이 살다가 2차 세계대전 다 쫓겨났어요. 2차 세계대전 패하면서.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연합군에 참전하잖아요. 그 참전할 때에 미국하고 뒷거래가 있었어요. 우리가 참전하게 되면은 여기에 쿠릴열도 이 4개 섬 이거는 우리가 탈환하겠다. 옛날에 이게 우리 거였는데 러일 전쟁 때 우리가 뺏겼고 뭐 이런 이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되찾아가겠다. 미국이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가 문서 같은 데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씨알도 안 먹게 돼가는 거예요. 왜? 우리 옛날에 러일 전쟁 때 너희들이 이겼을 때 우리 땅 뺏어갔지. 이번에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성장국이니까 우리가 이거 가져온 거야. 뭐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렇게 러시아는 보는 거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 그 당시에 그 소련하고 일본하고는 불가침 조약을 맺었었어요. 근데 그 불가침 조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연합군 측에 가담해가지고 전투에 자기들을 공격해왔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비열한 놈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러시아를 바라보는 게. 그러면서 불가침 조약을 헌신짝처럼 깨고 그리고 자기 땅까지 뺏어갔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역사 문제는 이거는 또다시 전쟁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쟁했을 때 그러면 일본이 또 더 세가지고 또 뺏어오면 또 뺏어올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거는 굉장히 연원이 깊어요. 그리고 명백히 그 당시에 일본이 많은 사람이 2만 몇천 명이 쫓겨나왔어요. 그 섬에서. 근데 그 섬이 크기가 제일 큰 섬은 오키나와 섬보다 더 커요. 한국 사람들 대충 이게 잘 몰라요. 일본에서 북방 4개 영토 그러는데 조그마한 섬인 줄 알죠. 근데 그 큰 섬 하나만 해도 오키나와 전체 면적보다 더 넓어요. 그 두 번째 섬은 그 섬보다 조금 적고
그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많이 작죠, 섬이.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합하면 오키나와보다도 뭐 한 두세 배 더 넓은 영토인 거죠. 오키나와 우리 생각해봐요. 오키나와가 그 영토보다도 훨씬 두세 배 더 되는 영토를 지금 러시아한테 뺏겨졌다. 이렇게 이제 일본은 인식하는 거죠. 자, 그런데 독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은 여기에도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 저기 센카쿠 제도 있죠. 저 밑에 내려가면 대만 바로 옆에 보이는 센카쿠 제도라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중국과 또 영토 분쟁을 하고 있어요. 대만하고 중국이 자기 영토라 그러죠. 뭐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자기 영토로 그러는 거, 대만은 내 땅이니까 그게 삼단논법으로 그건 내 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현재 순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의 순시선과 중국의 순시선이 동시에 같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자 이 얘기를 했냐면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주변 국가들하고 전부 영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한번 보세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힘을 한번 보세요. 지금 중국의 국력이요. GDP가 일본의 4배 넘어갑니다. 러시아는 한국하고 비슷하지만 우리가 뭐 지금 한 2분의 1 조금 못 될 거예요. 러시아도 그렇다 치면은 다 합하면 일본의 한 5배 이상 되는 국가들하고 지금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일본 혼자서. 이게 과연 일본으로 봤을 때 이게 일본을 상당히 곤란하게 하는 역사적인 하나의 결과물인 거죠. 이 부분을 일본이 앞으로도 계속 주변 이 세계 국가 계속 그 영토 문제를 가지고서 그렇게 계속 사회가 안 좋게 갈 수 있는 그 영향이 되느냐? 내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가까운 한국과 잘 지내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요, 독도는요, 정말 조그만한 바위 섬에 불과해요. 그런데 센카쿠 제도는 이 독도의 섬의 50배가 넘어요. 그리고 거기 지하 자원이 이라크 석유 매장량 이상으로 그 매장돼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얘기했잖아요. 쿠릴열도의 북방 영토는 지역이 넓기가 오키나와의 두세 배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독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양쪽에.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세 나라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최소한 한국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면서 한국을 오군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미일 공조는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계속 도발한다는 거는 이거는 전략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전략인 거죠. 이런 생각을 일본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명백합니다. 한국이 절대 독도 안 뺏길 거예요. 독도에서 만약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마 개박살 낼 겁니다. 한국이. 일본 전토를 완전히 미사일 날려가 초토화시켜 버릴 거예요. 한국인들은 독도를 위해서는 그러고도 남을 심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일본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요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러고 있는 사이에 이 혼란 틈을 타서 독도를 점령해 버리자. 그런 얘기들이 일본에 공공연하게 기사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저거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죠. 제발 한번 그러라고 그랬어요. 독도를 한번 군사력으로 도발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한국이 지금 어떻게 대응할 건지 한번 보라고. 메가더 장군을 숭배하는 일본인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메가더 장군은 일본에서 여성 인권을 상당히 신장시켜줬어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일본의 여성은요, 정말 인권이라는 게 없을 정도로 형편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 특히 위안부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 하면 한국의 여성의 그 성 문제를 바라보는 거하고 일본이 여성의 성 문제를 바라보는 차이가 너무나 격렬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정조관념, 개념 이런 것들이 뭐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 그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과거에 유교적인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권리, 여성 인권 이게 일본에서는 지금도 없어요. 전 세계 어떤 통계치를 내보면은 선진국에서는 가장 낮을 겁니다, 아마. 여성 인권 문제가 100위 정도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자 하냐면은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났을 때 여성 인권이라는 거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거기에 메가더 그 당시에 GHQ의 이제 수장이었잖아요. 메가더 장군이 일본의 여성 인권을 상당히 신장시켜줬어요. 그게 인권 문제에 있어가지고 일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메가더를 상당히 높게 보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국채론을 가지고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 국채론적인 마인드에서 보면은 천황의 위치를 메가더가 차지한 거예요. 그렇게 일본에서는 그 천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르다. 그 마인드가 그대로 투영이 됐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은 메가더가 인기 있는 이유가 금방 이해가 가죠. 그리고 메가더가 일본을 떠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일본 국민들의 정신 수준은 중학교 청소년 정도 수준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주 지금도 회자되어 가서 일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못마땅해 하죠.
근데 명확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메가드는. 자기가 이렇게 접해보니까 거의 정신 상태가 중학교 수준 정도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과 일본 관계는 이제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 보면은 지금 정권에서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하잖아요. 최근 뭐 몇 년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하고 잘 지내보자 통 큰 뭐 정치 이래가지고 웬간한 건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한국의 대통령, 친일적인 대통령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죠.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상황이 이제 뒷꼬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상당히 이제 긴장을 하고 있어요.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은 과거에 한일 관계 안 좋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마인드로 일본 아주 우려스러운 눈초리로 지금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해결하듯이 해줬던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현안들, 그런 문제들이 다시 다 되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해요. 그럼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사도광산, 거기에 강제징용에 대해서 분명히 표시하라고 그러는데 일본이 제대로 표시를 안 했다거나 군함도에 강제징용이 있었다는 걸 그걸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일본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뭐 아직까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깔끔하게 뭐 사과 안 했다고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지금 현재 야당의 아이덴티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한일 관계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보다. 다만 과거하고 다른 게 과거에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냥 눌렀어요. 그냥 뭉갰죠. 한국 정부가 뭐라고 얘기도 한국 국민이 뭐라고 해도 그냥 뭉개버렸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안 될 거예요. 한국의 국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든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거는 이제 한일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보다는 그렇게 썩 매끄럽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10대, 20대, 30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한국에 대한 인상이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어떤 역사 문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사실은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냐면요. 한국이 옛날에 일본한테 식민지를 당했단 말이야? 무슨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한국이 저렇게 국력이 대단한데 어떻게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했어요? 이렇게 묻는 10대들, 20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근현대사를 가르치질 않아요. 수업 시간에도 거의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한국은 그래도 교육을 제대로 시키잖아요. 역사 문제, 한일 관계.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나 어디나 한일 관계 문제 둘이 만나서 얘기 나눌 때 압도적으로 한국이 유리한 거죠. 왜? 한국은 많이 알잖아요. 아는 게 힘인데 일본은 모르잖아요. 일본이 제대로 교육 안 시킨 그러니까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될 거예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 역사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는 나라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